김지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 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태풍 남마돌이 일본을 거쳐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지난번 태풍보다 더 세서 걱정입니다.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한 명의 목숨도 다치거나 하는 일 없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태풍이 빠져나가면 좋겠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이 고비다 라고 총리와 조금 전 통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소집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됐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또 한 번 징계가 결정된다면 사실상 이준석 퇴출 조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제명, 바로 이 뉴스입니다. 동아일보 5면이 매우 흥미롭게 쓰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결국 남은 건 탈당 권유 혹은 제명. 그러나 둘 다 사실상 제명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 출국한 날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논의했습니다. 당 내에서는 사실상의 제명 수준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을 거명하며 표현의 자유를 이준석 전 대표는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당 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집착. 집착. 한국일보가 3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무엇에 대한 누군가의 어떤 집착일까요? 윤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만 집착한 학생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김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미중 사이 모호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보복. 오늘 조선일보가 신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보복.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의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이 적용됐습니다. 기존 살인죄에 더해져서 보복살인이다. 범행 8시간 전 1,700만 원을 인출하려는 시도, 피해자의 옛날 집 근처를 2차례나 찾아갔던 정황, 닮은 여성을 7분간 따라가기도 했었던 소름 돋는 장면들, 추가로 보도되고 있는 끔찍한 이야기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이러면 경찰은 오늘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바로 보시죠. 남마돌. 경향신문 9면이 쓰고 있습니다. 태풍 남마돌이 일본에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세력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세력은 강하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포항에서의 아픈 상처,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경남 최대 150mm 폭우, 오늘까지 제주 영동에도 비, 서해 남해 동해도 모두 강풍. 오후 6시쯤 돼서야 잦아들 것 같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총리와 통화를 통해서 바짝 긴장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태풍 남마돌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부산에 각각 저희 취재 기자들이 내려갔습니다. 현장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태풍 흰난로 때처럼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과 높은 파도에 따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부산의 모든 학교는 오늘
원격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부산에 나가 있는 배영진 기자. 네, 저는 지금 부산 해운대에 나와 있습니다. 비바람은 약해졌다 강해졌다 하면서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과 태풍의 거리는 약 210km. 태풍이 다가올수록 비바람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오늘 오전 10시쯤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안가로 밀려드는 파도가 거세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오륙도에는 초속 33.9m의 강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시속 125km의 속도, 나무가 뽑힐 수 있는 정도의 색입니다. 특히 이곳 해운대는 이달 초 태풍 흰남노 때문에 높은 파도가 넘어와 도로와 건물이 파손되는 적이 있어 더욱 긴장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어제부터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 최접근하는 시간과 만조는 겹치지 않아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고 어린이집은 휴원합니다. 대중교통은 대부분 정상 운행되고 있고 도시철도는 출근 시간대 증편 운영합니다. 태풍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풍에 도로 표지판이 넘어가고 주택에서 담장이 파손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젯밤 해안도로 인근 갯바위 위에서 낚시하던 남성이 파도에 휩쓸렸다가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해운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로 이번에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포항도 이번 태풍 남마돌의 영향권에 또 들어갑니다. 걱정됩니다. 아직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 또 한 번의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긴장하는 마음입니다. 주민들의 걱정도 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포항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선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구룡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비도 점점 강해져 이제는 점점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입니다. 옷깃이 바람에 강하게 흔들릴 정도로 가끔 샘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2m에 달할 정도로 바람이 강한데요. 길을 걷는 게 힘들고 뒤로 밀릴 정도의 세기입니다. 비도 어제부터 52mm가 내렸습니다. 정오쯤 태풍은 포항에 가장 인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에는 앞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5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려 누적 강수량이 많게는 150mm에 달하는 곳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달 초 태풍 흰남노 때 피해가 컸던 만큼 초동 조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당시 주민 구조에 나섰던 해병대 1사단은 장갑차 10대와 고무보트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강풍에 간판 등이 흔들리고 나무와 전봇대가 쓰러지는 일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경주에서는 정류장 옆 아파트 펜스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46개 학교가 휴교를 결정했고 110개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포스코 등 주요 기업체들은 오늘 새벽부터 낮 사이 모든 실외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구룡포항에서 채널A 뉴스 김영성입니다. 비가 지금 들이쳐가지고 우리 기자가 계속해서 멘트를 다시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태풍이 부산과 포항에 임박하고 있다는 게 기자의 떨리는 음성에서 느껴질 정도입니다. 특히나 지난번 포항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안타까운 사연들 그리고 사망자들 많은 국민들의 상처로 남아있는데 다시 피해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강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온 국민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맹소영 대표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연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까지 지금 부산에서 지역구 태풍 피해 챙기시다가 방송 때문에 올라오신 전재수 의원님과 또 우리 보도본부의 조현성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남마돌이 북상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우려의 목소리 저희 기자들이 담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있는 거 다 실려 나갔다 아닙니까? 다 하고 있어. 다 실려 나갔어.
너무 황당해가지고 또 온다니까 좀 걱정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걱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내 혼자 입장이 아니고 우리 포항 주민 요 대송 전체가 지금 오늘 밤은 아무도 진짜 잠을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갈 겁니다. 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일단 조현선 기자, 현재 14호 태풍 남마돌이에요. 네. 일본에서 북상 중인데 정확한 현재 위치가 어디쯤 온 겁니까? 네, 현재 태풍 남마돌 어제 저녁에 일본 가고시마 이 내륙에 상륙을 한 뒤에 지금은 가고시마 북쪽 약 260km 육상에서 북북 동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현재는 주변의 압을 빨아들이는 힘인 이 중심 기압이 965 헥토파스칼, 여기에는 최대 풍속 37m의 강풍을 머금고 있는 아직까지는 강도가 강인 이 센 위력의 태풍입니다. 예. 이 지금은 태풍이 전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예. 태풍이 북진 성향을 좀 북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점차 이제 일본 쪽으로 더 동진을 하는 찰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전보다는 조금 느려졌는데요. 지금은 예. 16km로 느린 상태입니다. 이 지금 벌써 제주에서 네. 사망자도 나왔고 일본에서 사망자도 맞습니다. 나왔어요. 사실 제주도는 조금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태풍이 사실 이 당초 예상보다 동쪽으로 더 빠지게 되면서 제주도는 강풍 반경에서 사실상 조금 벗어났었지만 예. 이 태풍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비바람이 아하. 세면서 인명 피해가 난 정도입니다. 아하. 그만큼 센 태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맹소연 대표님. 제주에서 한 명이 벌써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조현선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태풍의 경로가 변경을 했는데도 태풍이 워낙 세다 보니까 남마돌이라는 태풍이 제주에서 이 강풍의 영향으로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잖아요. 지난 태풍 흰남노와 비교했을 때 남마돌의 위력, 강도, 특징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 접근했을 때는 중심 기압이 915 헥토파스칼까지 떨어졌습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머무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 흰남노 태풍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강한 강도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일본 쪽에 북상하고 상륙한 상태에서는 지난번 흰남노보다는 약한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그런 태풍이 더 위험한 이유가 지금 중심 기압의 통과하는 곳들이 일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각심이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도 맑은 하늘이 지금은 드러나지만 중부지방까지도 흐린 하늘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비를 내리지는 않지만 이 태풍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중부지방까지도 아직까지도 덮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태풍인데 서해 쪽에도 지금 태풍 때문에 강한 좀 파도와 바람이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기상청의 설명도 있었거든요. 이번은 좀 지난번 흰남노와 좀 다른 이유가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덥고 습한 공기를 유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서는 건조하고 찬 공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공간 안에서 성격이 다른 공기가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바람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흰남노와는 다르게 오늘 비는 오전 중에 그치는 곳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늦어도 낮까지 이제 경상도 지역 지금 대부분 지금 강한 비구름을 빠져나갔는데 강한 바람은 그 흰남노 때는 당일날 좀 완화되긴 했지만 이번은 많으면은 수요일까지 걔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태풍은 빠져나갔지만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다가오면서 서로 다른 그런 공기로 인해서 강풍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 대한 대비가 계속해서 좀 필요해 보이는 태풍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에, 그러니까 강풍의 피해가 우려스럽다라는 전문가의 진단이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간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특히 이 지역에 사시거나 인접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이 시간 잘 숙지해 두셨다가 태풍 피해 없도록 단단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현선 기자, 보면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포항, 울산, 부산, 통영 맞습니다. 이렇게 태풍의 강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태풍이 이제 북상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강풍 반경에 들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일본 가고시마 육상에서 북상 중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1시간 뒤인 오전 10시
가장 가까이 가는 거고요. 울산은 11시, 포항 12시에 이렇게 가장 가까운 시간대가 기상청 설명에 따라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산, 울산, 포항 아직까지 지난 흰남노의 피해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하에 아직도 비상 상황이 도입된 상황입니다. 아니 특히 그때 포항하고 네. 부산 등 지역이 피해가 컸잖아요. 특히나 이제 포항 주민들은 너무 걱정스러운데 특별 재난 지역까지 선포됐는데 포항 지역 주민들을 지금 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구는 지금 끝난 상황입니까? 복구는 채 아무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아직까지 당연히. 거기다가 비바람이 더 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지난번에 장갑차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포항 지역에는 장갑차와 고무보트 등 20여 대를 배치를 이미 했고요. 또 지난 이 태풍 흰남노 당시에는 포항 지역은 주민 구조 작전이 이제 투입된 바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울산 경우도 이제 지난 피해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습 침수 지역인 태화시장에 이 대형 수중 펌프 7대와 양수기 20대가 준비가 됐고, 이 특히 예. 모래 주머니 4,700여 개가 이미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지금 포항에 배치된 지난번 태풍 때 큰 주민 구조 활약을 했던 포항 해병대의 장갑차 부대가 지금 포항에도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포항 해병대 1사단 상륙돌견 장갑차 고무보트가 배치가 됐습니다. 울산 상습 침수 지역인 태화시장에 조현선 기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단단히 배수 펌프랑 양수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림도 한번 보시죠. 자, 이 포항 해병대의 수륙상용 장갑차, 이게 전재수 의원님이 복무했던 포항 해병대 직속 후배 1사단 우리 후임 장병들이 오늘도 지금 태풍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가 부산이셔서 오늘 아침에도 부산 지역구 다 점검하고 오셨는데 포항하고 부산 상황 어떻습니까? 포항은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예,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까지도 제가 쭉 체크를 했는데 예. 일단은 비의 양은 뭐 거의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바람이 어제 새벽에 이제 좀 세게 바람이 좀 치고 오전에 한 6시, 7시, 8시 요 정도까지는 바람이 좀 잦아들었다가 10시가 되면은 조금 더 세게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흰남노 피해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흰남노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태풍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포항 1사단 저 장갑차 저게 이제 물 위에서도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해안에 상륙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해상에서 해군의 큰 이제 함정을 타고 그 함정 안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해안이 가까워지면은 바로 저 수륙, 양륙 장갑차를 타고 상륙 작전 때 쓰는 해안에 거군요. 상륙을 하는 겁니다. 예, 해안에 상륙용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저걸 타면 안에 타가지고 있으면 이 소음 때문에 이 기청이 그냥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래요?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수륙 양육 장갑차를 처음 타는 사람들은 멀미를 합니다. 우리가 차멀미도 하고 배멀미도 하는데 이 수륙 이 장갑차는 멀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훈련 중에 이제 좀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해안을 향해서 이제 돌격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바다를 향해서 이제 거꾸로 이제 뛰어가는 이제 해병들도 가끔 있는데 그만큼 저게 타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이게 멋져 보여도 사실은 안에 타고 있으면 상당히 고통스럽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웨더 커뮤니케이션스의 맹소영 대표님, 지금 포항이나 뭐 부산, 특히 이제 경남 지방의 주민들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수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피해 복구도 채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가을 태풍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강력한 태풍이 오고 있어요. 이럴 때 행동 요령이랄까요? 특히 이제 바닷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까? 일단은
이미 좀 대비를 하실 분들은 대비를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안이나 실내에서 안전하게 있어야 되실 분들도 계시지만 사전에 다른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되는 곳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집 안도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창가라든지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정하기에는 이곳에서는 강풍이 계속해서 불고 예. 있기 때문에 미처 대비를 못하거나 아니면 노후화된 그런 어떤 베란다의 상황을 미리 수리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창가나 이런 곳에서는 좀 피해서 좀 집안의 중간에 있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지자체 내부에서도 어떤 재난 관련한 이런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기는 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스스로 선제적으로 좀 위험 상황들을 피하고 대비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북상하고 있는 태풍 남마돌과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할 텐데 이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배모 씨를 상대로 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 일부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됐는데 그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 배 씨에게 지시했다라고 기재돼 있는 게 전해졌습니다. 알려졌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다양한 사적 업무 누가 지시했느냐? 검찰은 김혜경 씨의 지시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소장 명을 정조준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검찰은 어떤 걸 근거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배 씨에게 다양한 지시를 한 걸로 보고 있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배모 씨의 공소장을 보니 검찰 김혜경 지시가 명시돼 있다라는 겁니다. 검찰 공소장,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을 제공했다. 모임 주선, 그리고 병원 방문 등 공무 수행 중 김 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소가 돼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인 겁니다. 국민의힘의 또 돌직구쇼 멤버인 전주혜 의원이 확보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입니다. 이 공소장대로라면 김혜경 씨가 배 씨에게 사실상 지시를 했다. 상명하복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배 씨가 알아서 했다라는 기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들과 광화문 중식당에서 밥 먹은 것과 관련해서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김혜경 씨가 지시했다. 사실상의 이 모임을 주최한 게 김혜경 씨다. 그리고 의원 부인들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사람이 배모 씨다. 그럼 이것도 김혜경 씨 지시가 아니겠느냐라는 게 검찰의 의심 같고요. 김혜경 씨 약 대리 처방 관련해서 공소장 호르몬 약을 배모 씨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혜경 씨에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검찰도 공소장에 쓰고 있습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는 두루뭉술하게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이다 라고 부인을 해왔는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해명 부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아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배모 씨는 김혜경 씨의 개인 비서가 아닙니다. 경기도의 5급 공무원이고요.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인입니다. 예. 근데 보니까 김혜경 씨가 시켜서 했다고 하는 배모 씨의 일이 모임 주선, 그다음에 식사값 결제, 그다음 약을 대리 처방 받은 거, 또 뭐 심지어는 가족들이 먹을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을 법인카드로 사서 옮겼다는 상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 그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아무리 도지사 부인이지만 그 부인이 이런 일을 시켜서는 되는 것이며 또 시켜도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아울러 나가보면 배모 씨의 채용 과정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죠. 이재명 지금 의원과 오래전부터 서로 개인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경기도청에 취직을 할 때도 이게 사적 채용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진실은 지금 하나하나씩 껍질을 벗어내고 있고
또 국민들이 처음에 의심에 그쳤던 것들이 이제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래도 설마 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공적인 비용과 또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런 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분노도입니다. 예. 서재현 조강특위위원님. 예. 문제는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의 해명과 검찰 공소장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건데 네, 시키지 않은 일이고 알아서 했다라는 건데 다 시켰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논란이 됐던 이 광화문에서의 중식당 회동 장면을 좀 자세히 보시면 김혜경 씨가 배 씨에게 뭐 민주당 누구 의원 부인, 누구 의원 부인, 누구 의원 부인 식사 모임 좀 잡아라 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혜경 씨가 A 국회의원 배우자 B 씨에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 라고 요청을 했다. 그리고 그 식사값은 역시 배모 씨가 결제를 했다. 그러면 주선한 분이 김혜경 씨라는 건데 김혜경 씨 해명을 종합해 보면 주선은 했지만 밥값은 어떻게 결제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배모 씨 입장에서도 그때 이제 대선 때 이제 언론인한테 이제 말씀드리기로는 본인이 사적으로 본인은 이제 지시받은 게 없고 이야기했는데 그 검찰에서는 지금 그게 반대다, 그게 잘못이다라고 얘기한 건데 저도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모 씨가 증언을 바꿨든지 아니면 녹취라든지 증거가 있든지 아니면 검찰의 일방적인 어떤 그 상상력은 아니더라도 그 현실에 있어서 근거를 따졌을 때 이게 확률이 높다라는 어떤 검찰의 주장인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아쉬운 점은 사실은 그 이게 내부 경선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알든 모르든 간에 사실 이게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게 법적으로는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몰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에 따라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그것도 불법인 것이고 처벌받아야 되는데 아쉬운 것은 그런 부분에서 그 미리 그걸 인지했다면 혹은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이 있거나 하면 선관위에서 사실 이런 부분은 선거법에 의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혹시 해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사적이기 때문에 현금 사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생략한 채 어떻게 보면 물론 7만 8천원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선거법을 어겼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배모 씨 부분이 진술을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가 목적인 건 아니겠지만 기소를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를 밝히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과하게 어떻게 보면 현실과 다르게 사실과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배모 씨의 진술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배모 씨는 계속 일관되게 김혜경 지시로 사적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배모 씨 주장도 한번 봐야지만이 이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시키지 않았다. 김혜경 씨는 이렇게 반박해 왔습니다.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 함께 보시죠. 사적 용모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았다. 제 치결인 마음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배 씨는 얘기한 바 있습니다. 대리 처방받은 호르몬 약은 본인이 먹을 목적이었다라는 정말로 희대의 입장을 낸 바도 있었죠. 김혜경 씨 입장은 이랬습니다. 법인카드 쓴 일 없고 보지도 못했고 법인카드로 음식 산 거 알지 못했다. 근데 검찰의 공소장은 이거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상했어요, 김소영 교수님. 시키지 않았고 지시하지 않았고 배 씨가 이러고 다니는 줄 몰랐는데 집 앞에는 초밥이 배달되고 소고기가 배달되고 본인의 약이 배달되고 아들의 약이 배달되고 우렁각시. 우렁각시가 아닌 이상 설명이 안 되잖아요. 딱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우렁각시라는 생각을 했는데 애당초 상식선에서 설명되지 않는 해명들을 너무 많이 내놨었죠. 사실 김혜경 씨가 가는 곳마다 음식값이 결제되고 김혜경 씨 먹는 음식마다 법카가 지불됐는데
김혜경 씨는 이게 누구 돈으로 샀는지, 왜 샀는지, 무슨 카드로 샀는지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어느 날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 배달이 되어 있고 약이 배달이 되어 있었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은 굉장히 단순해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등장인물도 많고 법도 복잡하고 예. 일반인이 들었을 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사건이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정말 희대의 망언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배모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폐경약을 먹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 이름도 아닌 김혜경 씨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민주당에서 당초 이거를 해명할 때 난임 치료 받더라도 폐경약 먹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해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민주당에 실제 그런 해명 나왔어요. 그런 해명이 나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게 이제 법원으로 가면은 법정에서 이제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7급 공무원과 배모 씨가 계속해서 전화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의 녹취록이 계속해서 틀어질 거예요. 법정에서. 아마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김혜경 씨가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맥락들이 아주 많이 공개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배모 씨가 이거를 나는 정말 그냥 내가 한 거고 김혜경 씨는 전혀 몰랐다고 끝끝내 부인하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재판에 가서도 판사에게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하게 상식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뻔히 녹취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혜경 씨는 전혀 지시한 바가 없다고 계속 입장을 고수해봐야 이거는 먹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사건은 당연히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고 어쨌든 알았다. 뭐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겠죠.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제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끝끝내 배모 씨가 아마 그렇게 주장을 계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경 씨는 왜 몰랐다라고 입장을 냈을까요? 검찰은 왜 김혜경 씨가 지시했다라고 공소장에 기재했을까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소연 교수가 우렁각 씨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렁각 씨는 아니죠. 경기도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죠. 우렁각 씨에겐 경기도 법인카드가 없죠. 그 차이점이 있죠. 경기도 법인카드가 결제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재판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전재수 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 결과를 봐야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공소장입니다. 예. 공소장이라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예. 법정에서 이제 아마 사실관계를 놓고 다투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이제 1심 재판부의 결과로 나와 봐야 이제 검찰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은 김혜경 씨와 배모 씨의 주장이 맞는지 이것은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도 혐의를 검찰이 입증한 증거 위주로 이제 공소장에 검찰의 주장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저것을 가지고서 혐의를 우리가 섣불리 뭐 입증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아직은 검찰의 주장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예, 공소장이 검찰의 주장을 담은 것이 공소장이죠. 그리고 이제 한 말씀 좀 덧붙이자면은 최근에 이게 소환이다, 압수수색이다, 뭐 이런 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 그리고 김혜경 씨 부인, 그다음에 아들까지 소환을 당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척건을 비롯해 가지고 의혹을 받고 있는 주변의 이제 사건 주변 사람들까지 전부 소환당하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받고 소환도 응하고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되겠죠.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87년 이후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9번 있었거든요. 9번 선거를 치르면서 대통령 자리를 놓고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그리고 그 경쟁에서 패배했던 사람에 대해서 본인을 비롯해 가지고 부인의 아들, 가족 몽땅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압수수색과 소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과연 이 수사가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측이 내놨던 해명과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상이합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해명에 따르면 검찰이 있지도 않은 걸 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재판부가 판단할 텐데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배모 씨가 사다 날랐던 그 음식물은 김혜영 씨가 섭취했던 걸까요? 누가 먹었던 걸까요? 대리 처방된 의약품이 어떤 경로로 배달된 걸까요? 좀 이치에 맞는 해명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줄곧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김문기에 대해서 내가 시장이라 하위 말단 직원을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하느냐.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죠. 잘 모른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어떻게 담겨 있을까요? 역시 일단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때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줄곧 주장을 해왔죠. 이거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돼 있죠. 공소장 내용을 보면 2009년 6월부터 이재명, 김문기 두 분은 인연이 있다. 시장 당선 전 최소 2차례 토론회에 함께 참석했고 2009년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명절 선물, 그때 시장이었나요? 변호사였나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장동 관련 최소 6차례 대면 보고를 했었다.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로로 성남시장상을 수상했고 호주 등 9박 10일 출장에 동행한 바 있다. 라고 공소장에는 담겨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번이나 대면 보고를 했었다. 그리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고 명절 선물도 줬고 2009년부터 인연이 있었고 그리고 시장상까지 나왔다. 모를까요? 알까요? 이재명 대표는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갔더라. 출장을 가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자, 김연아 의원님, 검찰 공소장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뭐 밥도 먹고 뭐도 하고 출장도 가고 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사람 기억이잖아요. 마음이고 뇌잖아요. 이걸 검찰이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부인했지만 부인을 뒤엎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나 진술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공소장에 저렇게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초에 호주 출장을 갈 때 김문기 실장은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성남시청의 지시를 통해서 추가로 출장의 멤버로 합류를 하게 됐고 또 그 출장을 갔었을 때에 저희가 공개된 그 김문기 씨 측의 영상이 있었죠. 예, 자기 그 아들한테 시장님하고 저 골프도 쳤고 뭐 오늘 같이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냥 한 번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친밀감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증인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저 영상만 봤지만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저것 외에도 지금 대면 보고가 6차례 있었다라는 게 사실 이제 문서로 나온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부인하고 싶겠지만 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서면 답변을 한 것에 보면은 좀 모호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당시 인터뷰에서 제 기억으로는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뭔가 이게 허위 진술이라는 것을 피해가기 위한 또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시니까 법 지식에 굉장히 해박하실 텐데 왜 갑자기 그냥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정말 한 줄로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이게 뉘앙스가 다르다. 모르는 사람이다. 네.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랑 기억이 안 나요. 이건 좀 뉘앙스가 다르다. 그것도 기억이 그냥 안 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인터뷰를 할 당시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답변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답변이 후퇴를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 굉장히 단호하게 몰랐다는 입장보다는 지금 조금씩 그 답변의 어조가 달라지고 있고 결국 그것은 뭐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죠. 빼박. 빼도 박도 못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검찰에서 그거를 입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서재현 위원님, 자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연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
골프도 치고 시장상도 주고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6차례 대면 보고하고 2009년부터 인연이 있고 같이 밥도 먹고 또 뭐 했냐 또 성남시장 상도 주고 해도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죠. 저도 사실은 증권회사 출신으로서 2009년도에 내부 직원들 공모해서 이제 우수상을 받아서 홍콩에 한 일주일 동안 갔었는데 그 직원 본인 자랑을 아니 그 직원은 진짜 모르더라고요. 그게 한 달 전에 우연치 않게 대화했는데 저는 기억도 있지만 저는 홍콩에 갔던 게 그때는 특별했기 때문에 더 기억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말씀드리지만 좀 죄송하지만 김문기 이제 고인이 되신 분 입장에서는 시장님과 골프를 치거나 어떤 식사를 하면 그게 또 특별한 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또 죄송하지만 이재명 지사 그 시장 입장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그 행정의 생활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골프를 쳐서 그리고 10박 동안 같이 갔다고 해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장동을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지시한 것, 그 정황을 밝혀야 되는 것이지 이 사건 김문기 좀 죄송하지만 고인을 알고 모르고는 저는 본질은 아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기억력 테스트를 할 필요는 없고 기억력 테스트다. 대장동의 사건의 본질, 즉 지시에서 그 대장동이 그 1조인데 이재명 지사는 5천억을 환수했기 때문에 잘한 것인데 또 이제 검찰이다 아니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1조 수익을 다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다 취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본질의 입장을 들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사람 기억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고 본인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기억의 영역 아는지 모르는지를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검찰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요거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분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이재명 대표만 알 수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후임 시장이었던 은수미 시장이 뇌물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중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자료를 받고 부당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간 은수미 전 시장의 해명과 반박도 있었는데 들어보시죠. 저 은수미 검은 돈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만큼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자, 김수영 교수님, 법정 구속이 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법정에서 사실 법정 구속되기 전에 한마디 말을 하겠냐라고 물었을 때 끝끝내 자기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기는 무죄고 결백하고 검찰이 이거는 자기를 무리하게 기소한 거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고 이어서 법원을 향해서도 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 마치 법원이 지금 현명하게 못 보고 있다는 듯한 굉장히 그런 식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혐의가 좀 이게 사실이라면 악질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향한 수사 기밀을 싹 빼는 거예요. 그 쌍방울이랑 좀 비슷한데 싹 빼고서 그래, 너 원하는 거 뭐야? 내 시장이야. 들어줬다라는 게 지금 법원에서도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1심 법원에서도. 죄질이 아주 악질적이죠. 사실 자기가 지금 자기가 원래 수사받고 있었던 사안이 있었는데 정치자금 위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좀 줄 테니까 내 청탁을 좀 들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청탁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 경찰관은 이미 처벌이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유죄로 판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수미 시장,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죄질이 악질적인데 사실 2016년에 기억하시겠지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할 때만 해도 은수미 의원 정말 정치계에 굉장히 촉망받는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정말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정치인이었는데 이렇게 악질적인 죄명으로 법정 구속까지 되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역시 은수미 전 시장 본인은 알 텐데, 그렇죠? 재판부가 보기에 자꾸 거짓말을 한다라고 재판부가 느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미 징계 6개월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징계가 되면 그거보다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남은 건 사실상 제명뿐이다. 이준석 제명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제 보시죠. 대통령 출국했고 이준석 제명 수순 물음표. 이양희 윤리위원장.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준석 당원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이것은 바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와 3호 그리고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였습니다.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셨나요? 그건 언론에도 많이들 쓰셨죠. 제국이 승승고 그 단어가 맞나요? 그렇게 우리가 규정해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준석 당원 출석 요구하시나요? 특히 또 이번에 전 당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직접 출석해서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갖고자 합니다. 김연아 의원님, 또 비대위원 출신이시잖아요. 윤리위가 어제 갑자기 왜 열린 겁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저거 했거든요. 아, 대통령 나가면 일 벌일 거야. 아, 대통령 나가면 일 벌일 거야. 아, 나 제명하려고 저래. 아, 나 제명하려고 저래. 나 제명하면 내가 저것도 가처분할 거야. 계속 그랬거든요. 어제 왜 열린 겁니까? 먼저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당시에 당무감사위원장이셨어요. 당무감사위원장. 네. 근데 굉장히 대쪽 같은 분이시고요. 예.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그 당무감사를 지시하셨는데 정말 한 40%를 잘라야 된다고 명단을 가져오신 거예요. 이양희 위원장이 당시에.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선거에서 졌는데 40%를 가냐. 이거 조금 더 살리고 이래야 된다 했더니 끝내 뜻을 굽히질 않으셨어요. 누구 이제 찍어내거나 이제 제명하는 거는 이제 이양희 위원장의 주특기군요. 그렇다기보다는 본인이 누구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휘둘리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우연찮게 오비일학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예시한 그 시기에 지금 딱 윤리위가 열렸죠. 예. 그러나 제가 되새겨 보면 이양희 위원장은 그런 거에 휘둘릴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제가 좀 저희 당 내부의 좀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이제 공식적으로 제의를 했고 이제 윤리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건 의원들이고요. 예. 당원들 안에서 정말 많은 항의와 당원들의 항의가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도대체 당이 왜 이렇게 추가 징계 하라 이거군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가처분에 무한궤도에 들어가 있는데 당원들이 봤을 때는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해당 행위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해당 행위다. 왜 저거를 처리를 하지 못하냐. 저희 지역 당협위원장들한테 그런 당원들의 항의가 오니 아마 저는 중앙당이나 또 중앙윤리위원장한테 어마어마한 많은 그런 민원성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17일 날 이준석 대표가 이제 경찰서에 출두를 하죠. 조사를 받으러. 그런데 저희 출두 일자가 예견이 됐지만 이준석 대표가 갈까 말까 또 막 좀 이렇게 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요번에 불출석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은 흘러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양희 윤리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수사도 기록됐지만 그게 그 다음이고 대통령이 출장 가는 거에 맞춰서 이준석 대표가 딱 예견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딱 그걸 해준다. 저는 그거를 별로 계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양희 위원장 성격상 이준석 대표가 뭐라 하든 말든 그렇죠. 이양희 윤리위의
기준과 스케줄에 맞춰서 이건 밀고 가는 거다. 그렇죠. 이양희 위원장의 스케줄이 예. 있었을 것이고 그렇군요. 저는 이제 28일 날 윤리위가 예견돼 있지만 거기에 또 다른 의원들이 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이것이 좀 사안이 중하다고 본 것이고 또 어제 뭐라고 하셨냐면 예. 이재명 대표한테 소명의 기회를 자기는 꼭 주고 싶다. 이재명 대표는 저쪽 대표고. 이준석 대표한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러려면 윤리위가 28일 열리는 윤리위보다는 좀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많은 조간 신문들의 분석을 보고 저도 이제 국내의힘 안팎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지난번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어마어마한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추가 징계가 들어가면 이거보다 센 건 2개밖에 없어요. 탈당 권유 아니면 제명. 탈당 권유하지 않으면 제명. 탈당 권유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실상 남은 건 제명밖에 없다. 맞습니까? 일단 탈당을 권유를 했는데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그다음에 제명 절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명은 당 윤리에서 바로 이제 처분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센 징계이기는 한데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당원권 6개월 맞은 거는 사실은 그렇게 센 징계는 아니에요. 예. 보통 1년, 2년 징계를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징계 중인 사안에서 다시 징계를 추가 받는 거기 징계되니까. 때문에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센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가처분 소송을 계속 무한 반복을 네. 하고 있는데 그 가처분 소송의 채권자 권리를 상실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원 자격이 없어야 좀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윤리위의 입장이 어떤 건지는 뭐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예. 없지만 제명 가능성 있다. 뭐 저는 추가적으로 세게 더 징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단순히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리는 걸로 나올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한 입장으로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가지고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가지고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또 이제 뭐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제명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제가 역사책에 이름 나올 일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이제 대쪽 같다고 해도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대통령 정말로 순방 가자마자 윤리위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겁니다. 전재수 의원님 궁금한 게 이 정부적인 판단 대통령 순방 돌아오면 하면 안 됩니까? 그랬으면 이준석 전 대표 이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예견한 대로 마치 당이 딱딱딱 다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무슨 점집도 아닌데 저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이 너무 빤히 보이는 수를 지금 쓰고 예. 있는 것이죠. 너무 빤히 이제 보이니까 무슨 뭐 점치는 사람도 아닌데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딱딱 맞출 정도 아닙니까? 근데 잠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저 수순을 거칠 거다라고 누구라도 다 예상을 하고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언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이제 뭐 빤히 보이는 그 누구라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고 정말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 되자마자 말하자면 전국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또는 당내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국민의힘을 윤석열의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서 당내의 경쟁자, 즉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구심점 그것을 이준석 대표로 이제 정한 것이고 내부의 정치적 경쟁자, 내부의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이 사실은 이 사태의 본질이자 핵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면 적어도 집권 여당의 어떤 국회에서 어떤 조력을 받아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고 성과를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의 정치적 경쟁자 못지않게 외부의 정치적 경쟁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본인을 비롯해서 부인, 아들, 주변 사람들까지 지금 사실은 탈탈 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내부의 경쟁자, 외부의 경쟁자 할 거 없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5년이라는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성과로 남기려고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과연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서 들지 않을 수 없다. 좀 걱정이 된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뭐 탈당을 권유하거나 제명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추가 징계를 할 시 이준석 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만 하면 가처분.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하는 건 UN 인권규범 위반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 제명 시 추가로 가처분 신청하겠다. 김수경 교수님, 이러면 또 법원에 당의 윤리위의 결정이 이준석 전 대표에 의해서 또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법원이 굉장히 바쁠 텐데 이준석 전 대표가 내는 가처분 신청 처리하려면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참 지치네요. 이제 보고 있기도 정말 지치는데 좀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시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윤 대통령이 회의를 나가면 자기를 징계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저는 이런 비유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가위바위보를 하자 대신에 나는 찌를 낼 거야. 그러면 상대방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찌를 낼 거니까 난 묵을 내야 될까? 근데 그건 줄 알고 빠를 내면 어떡하지? 복잡해져요. 상대방의 프라임을 말리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일정이라든가 계산에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그냥 결정해가지고 이날 열자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대쪽 같은 분이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마치 윤리위가 자기가 예측한 것처럼 돌아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에 말려들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도로 일부러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럼 윤리위가 대통령 순방 돌아와서 징계를 또 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내가 말을 해서 윤리위가 내 말한 기간을 피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어차피.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윤리위가 어떤 행보를 취해도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다 말려든 것처럼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저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약간 일정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가처분 신청의 결과 같은 것들을 좀 보고 나서 처리할 수도 있을 문제 같은데 제가 듣기로도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워낙에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해당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 당원들의 너무 빗발치는 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화답하는 식으로 이번에 윤리위를 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입니다. 그런데 용산의 영빈관 신축 건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철회를 했는데 지시했는데도 논란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북한 지우기, 이번엔 영빈관 공방.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에만 집착한다는 겁니다. 문정부 북한에만 집착, 윤 NYT에서 비판, 뉴욕타임즈 인터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교실에서 특정한 친구한테만 집착한 학생 같아 보였다. 모든 패키지를 동원해 북핵 억제하겠다. 한미적 선택된 경제 지원하겠다. 미중 관계에서 분명한 입장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대북 정책을 취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포괄적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일본과 그랜드 바겐 방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형도 가능하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이런 인터뷰보다도 바로 용산의 영빈관 신축 논란입니다. 대통령이 신축 철회를 지시했는데도 논란이 여전합니다. 대통령실이 국격에 걸맞은 내빈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새 영빈관 신축을 위한 878억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취지를 충분히 설명 못 드려 아쉽다. 예산안 걷어들여 국민께 심려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백지화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은 이 계획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거 김건희 여사가 녹취록에서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라고 한 말이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영빈관 신축은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878억 원의 영빈관 신축 계획은 김건희 여사의 지시고 김건희 여사의 계획이다라는 게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떨까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입니다. 이 정도면 집단 괴롭힌 수준의 폭력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 건축을 지시했다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집단 망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나랏빛 1천조 시대 만든 민주당이 세금 낭비 운운하는 건 모순이다.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 특검을 주장한다. 이재명 수사기 물타기 해야 한다는 강박일 뿐이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다 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말은 바로 합시다.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 국민의힘에게는 망상으로 보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억지와 비난, 막말 말고는 변명할 길이 없습니까? 당당하다면 조사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말이 저절로 이뤄졌다는 것이야말로 억지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혈세가 낭비되는 현실에 분노하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서재현 의원님,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혈세 낭비 논란은 좀 지나가는 것 같은데 논란은 이거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김의겸 의원이나 뭐 박성중 의원이 혹시 뭐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거는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녹취 대선 기간에 했던 것이 이제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 민주당 공당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통령실이 영빈관을 858억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수석도 잘 모르고 내부에 공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대통령실은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 국격에 맞게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그런 홍보가 부족하더라도 철회하더라도 대통령 참모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격에 맞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통령 한마디에 8억도 아니고 858억을 기재부 예산에 넣었다. 이게 세금 자체가 이게 아마추어 정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프로세스상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김건희 여사가 지시했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저는 이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입장에서는 저는 김건희 여사는 특검이나 국조는 사실 이 부분을 떠나서 도이치모터스라든지 그리고 사적 채용의 많은 부분에 국민의 60%가 특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니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되 저는 그 영빈관의 858억이 왜 편성됐고 기재부가 그전에는 그 소상공인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세금을 써야 된다고 했을 때는 기재부는 곳간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해서 예산 정말 힘들게 1억, 2억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 갑자기 정부가 바뀌면서 수천억씩 영빈관 식당 하나 옮기는데 그렇게 쉽게 철회했다가 예산 늘렸다가 이런 부분은 저는 기재부의 어떤 기준이 저는 더 의심스럽다고 보는 것이죠. 예, 김연아 의원님 혹시 영부인 지시했습니까? 영빈관 800억 신축하라. 아니 저는 뭐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전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을 때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그 방어를 잘해주셨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변명을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빈관에 대한 개보수 문제는 탁현민 씨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국격을 높게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부처가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 이게 맞느냐 아니면 좀 더 대통령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못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이 또 걷어들이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얘기를 끝내야지. 예. 왜 이거를 누가 시켰냐는 것까지 얘기를 확대하는 게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민생 외치는 민주당이 왜 기승전, 김건희 모든 걸로 그걸 하면서 결국은 그 이재명 당대표의 뭐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 맞서는 그거로만 지금 계속 끌고 가고 계시는데 저는 정말 민생을 걱정하신다면 이 얘기는
오히려 처음에 문제 제기하셨던 거 경제가 어렵고 예산을 삭감하는데 왜 이게 지금 필요하냐 설명을 못 하셨다. 딱 거기까지 하시는 게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야당의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10시가 가까워졌습니다. 태풍 남마돌이 현재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왔다고 합니다. 부산에 강한 바람의 영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건지, 대비는 단단히 하고 있는 건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나가 있는 배영진 기자, 자, 부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부산 해운대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부터 강하게 몰아치던 바람은 지금은 바람이 약해진 상태이고 비는 점점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시는 것처럼 파도가 거세게 치고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과 태풍은 현재 200km 정도로 가장 가깝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태풍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새벽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인근 상가와 주택에 가백을 세우고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철저한 준비 덕분에 큰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에는 어제부터 60mm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 만조 시간과 겹치지 않아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상태고요. 대중교통도 대부분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강풍에 도로 표지판이 넘어지고 주택에서 담장이 파손됐지만 부산 경남에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주에서는 어젯밤 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남성이 파도에 휩쓸렸다가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해운대에서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자, 그렇군요. 태풍에 가장 가까운 부산, 바람은 그렇게 세지 않은데 그래도 여전히 태풍의 영향권 하에 있으니까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취재 기자의 전언이었습니다. 지난번 태풍 때 큰 피해를 입은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선 기자, 현재 포항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구룡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었던 비바람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오전 내내 강하게 불었던 바람도 조금 약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2m에 달할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길을 걷는 게 힘들고 뒤로 밀릴 정도의 세기입니다. 태풍은 정오쯤 포항에 가장 인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5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간당 30mm의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포항시는 이달 초 태풍 흰남노 때 피해가 컸던 만큼 초동 조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장갑차 10여 대와 고무보트를 소방서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풍에 간판이 흔들리고 나무와 전봇대가 쓰러지는 피해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포항시내 학교들도 오늘 휴교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포스코 등 주요 사업들은 오늘 새벽부터 낮 사이 모든 실외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조현선 기자, 그리고 네. 맹소영 대표 다시 모셨습니다. 스튜디오로. 일단 조현선 기자, 네. 현재 태풍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부산과 포항 봤는데요. 네, 자 오전 10시에 조금 전에 태풍 예보가 새로 경로가 나왔는데요. 현재 위치부터 말씀을 드리면 태풍 남마돌 방금 전 10시 예보에서 전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앞서 육상에서 북동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성으로 빠져나가면서 가고시마 북쪽 270km 해상에서 북동진 중이고요.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7m로 여전히 강한 태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 전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그나마 좀 줄고 있지만 기상청 설명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속도가 붙으면서 좀 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사이에 울산과 포항 각각 11시, 포항은 12시에 최근접한 상태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면 이 태풍이 속도가 다시 빨라진다고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북동진, 아까 말씀드린 동쪽으로 틀면서 보통 이제 차 운전을 해도 틀면서 속도를 줄이잖아요. 지금은 속도가 느린 상태지만 앞으로 속도가 붙으면서 포항과 울산을 지나쳐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텐데요. 오늘 오후 늦게 저녁까지는 이제 지금은 비구름이 좀 빠져나간 상황이지만 오후 늦게까지는 강한 바람의 영향을 계속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오늘 오후까지는
고비일 수 있다. 끝까지 긴장의 끈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총 얘기했다는데 그래서였군요. 그럼 맹소영 대표님, 부산은 지금 가까운데 취재 기자 얘기 따르면 바람은 그렇게 거세지 않다. 태풍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태풍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속도가 붙은다. 그럼 오히려 부산보다 포항, 울산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해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 빠져나가는 속도라고 하는 거는 태풍이 진행하는 속도인 거고요. 태풍의 어떤 강도는 태풍에서 중심에서의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태풍의 강도를 매기는데 그렇군요. 현재까지는 중심 기압이 초속 37m, 35m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강한 태풍에서 서서히 33m 밑이 되면 이제 중간 강도의 태풍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러한 세력의 태풍이 얼마나 우리나라로 빨리 멀어지느냐가 이제 그 태풍의 이동 속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태풍이 이제 중심이 빠져나가면은 강한 태풍의 바람이 이동 속도와 그렇죠. 이제 태풍의 영향력은 다르다. 그렇죠. 그럼 태풍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제 줄어드는 겁니까? 줄어들기는 하지만 지난번 흰남노와 또 다른 게 우리나라 북쪽에는 지금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북쪽에서 오는 공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제 좁은 공간 안에서 공기가 성격이 다른 공기, 결국에는 공기라고 하는 거는 바람이라고 하는 건 공기 이동이거든요. 남마도는 어떤데요? 온도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고 나서 흰남노는 당일날 저녁에 바람이 현저하게 약화가 됐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성격의 다른 공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강원 영동 지역에 내리는 비는 지금 또 다른 성격의 비고요. 그리고 수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서해도 동해가 아니라 서해까지도 강한 바람이 해상과 그다음에 바다 그리고 해안가 모두 다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추가 이제 피해 복구 상황에서도 바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니 뭐 우리나라로만 이렇게 옵니까? 북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오고. 태풍은 지나갔지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 날씨라고 하는 게 유기적으로 전체 어떤 공기 흐름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태풍만 지났다라고 해서 이번 바람이 약해지진 않으니까 계속해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남마돌은 빠져나가지만 이 남쪽에서 오기 때문에 좀 공기가 북쪽에서 지금 오는 차가운 공기와는 성격이 좀 대조적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공기층이 결합되는 섞이는 지금 한반도가 예측 불가의 어떤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기압도 좀 다를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지금 가고시마에서 빠져나가는 중이고 부산이 가장 가까운데 잠시 후면 포항과 울산이 가장 가깝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한반도하고는 분명히 멀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조현선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태풍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원래 중위권에 접근을 하면은 상층에서 강한 바람이 빨아들이듯이 태풍을 끌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사라질 거고 36시간 이내에 이제 태풍으로서의 강도는 소멸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남북 간의 동서간에 태풍이 흔들어 놓고 간 이 정상적인 기압 배치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이번 태풍의 경우에는 강도 혹은 한반도하고 얼마나 가까웠느냐 멀었느냐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바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난번 태풍 때 조현선 기자 포항의 피해가 컸습니다. 우리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분들의 사연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이 함께 눈물을 흘렸는데 아직 앞서 출연했을 때 복구가 채 안 됐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마돌이 우려되는 이유인데요. 이 고스란히 부산, 울산, 포항을 이 영향을 주는 이번 남마돌의 태풍이기 때문에 지난 이 흰남노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그곳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비도 마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잠시 어떤 대비를 좀 취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포항과 울산 같은 경우 혹시 물이 차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수륙 양용 장갑차와 그리고 고무보트 등 20여 대를 배치를 한 상황이고요. 울산은 상수 침수 지역 중 하나이죠. 태화시장에 대형 수중 펌프 7대 그리고 양수기 20대를 미리 준비를 했고요. 또 분리를 할 수 있는 모래주머니 4,700여 개도 이미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큰 피해 없고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좀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안타깝게도 사망자까지 내면서 이번 태풍이 핥히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채널A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일본 규슈 남단에 상륙한 이 태풍 남마돌, 규슈 북부 후쿠오카현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강한 바람과 폭우가 일본에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김민지 특파원, 도쿄에는 우리 교민도 많고 일본 주민도 많이 살고 있는데 밤사이 일본 피해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걱정됩니다.
네, 현재 남마돌은 시속 15km 속도로 기타 규슈 쪽으로 북진하며 주고쿠 지방인 야마구치 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어제보다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풍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0m입니다. 강한 바람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듯 가고시마 현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 있던 크레인은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호우특보가 발령된 미야자키 현에선 지난 72시간 동안 1000mm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사이토시의 한 농업용 하우스는 반 이상 침수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남마돌이 규슈 북부로 올라가면서 오전 8시쯤 가고시마 현에 발령했던 태풍 특별경보는 태풍주의보로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일본 열도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며 일본 전역에서 부상자도 속출해 최소 43명이 다쳤습니다. 휴대전화가 불통인 지역도 발생했고 정전으로 31만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1경보로 주민 53만여 명은 가장 높은 5단계인 긴급 안전확보 발령을 받았고 901만여 명은 피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규슈 신간센은 오늘도 운행이 중단됐고 항공편도 일부 결항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마돌의 영향으로 시코쿠 지역은 내일까지 400mm가량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일본의 제2도시 오사카가 있는 간사이 지역도 300mm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대 순간 풍속도 규슈 북부와 주고쿠 지역에서 초속 50m, 시고쿠 간사이 지역에서 초속 45m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일본 기상청은 폭우와 강풍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도쿄에 나가 있는 채널A 일본 특파원 연결해 봤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일본에는 큰 피해를 이번 태풍이 줬습니다. 여러 피해 영상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이번 태풍 남마돌로 인해서 집채만한 파도와 엄청난 비바람이 일본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자, 뭐 와이퍼가 지금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파도, 집채만한 파도라는 설명을 주로 쓰는데 실제로 집채만한 파도를 보기엔 매우 드문데요. 이만큼 강력한 바람을 이 태풍 남마돌이 불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비바람의 피해 때문에 건물의 외벽이 날아간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고요. 이렇게 주택가에 철판이 날아다녀서 저게 만약에 부딪히게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버스 안으로는 흙탕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흙탕물이 들어서고 있고요. 가고시마에서는 크레인이 엿가락처럼 휘어진 모습도 피해 상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앞서서 맹수영 대표님이 우려했던 강한 바람의 피해군요. 위력이군요. 무섭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태풍은 중심에서 강한 이 저기압 회전성이라고 하면은 기압이 낮을수록 우리가 태풍이 세다고 하잖아요. 강하게 주변을 끌어들이면서 이 상승하는 이런 기압이 굉장히 강한 건데 특히 바다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강한 그 낮은 기압의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은 바다의 해수면을 1m 정도까지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모두 빠져나가기 이전까지는 바닷물을 들어서 해안까지 덮칠 수 있는 이 너울성 파도 혹은 폭풍의 일까지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피해 입지 않도록 만전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맹소영 대표님, 한반도를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 좀 안심해도 된다라는 시각은 몇입니까? 오늘 중에는 그래도 오늘 중에는 대부분 이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이제 바람이 문제일 텐데요. 그래도 좀 길게 봤을 때는 내일 혹은 수요일까지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바다의 너울성 물결이 남아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태풍은 히남노와 다르게는 좀 더 길게 좀 계속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올 수 있습니까? 가을 태풍? 올 수 있습니다. 지금 14호 태풍이지 않습니까? 보통 한 해에 발생할 수 있는 태풍은 25개입니다. 물론 해마다 굉장한 격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라고 해서 태풍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해는 이러다가도 14개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기후 위기가
태풍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사실 기후 변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0개도 넘게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올해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11개의 태풍이 발생 여지가 남아 있고요. 물론 뭐 12월까지 태풍은 간헐적으로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까지는 9월과 10월까지의 태풍의 여지가 있고 또 최근에 10년, 최근에 5년 사이에 최근 들어서 이 9월과 10월 태풍의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10월 태풍 막강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발생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좀 이번 남마돌과 흰남노를 좀 교훈 삼아서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에도 이 태풍에 대한 당부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순방길 떠나는 전용기에서 조현성 기자, 네. 과하다 싶을 정도까지 엄중히 대처하라 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요? 맞습니다. 직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말을 하기를 이 태풍이 일본으로 비껴나갈 예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 흰남노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는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하게 대처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국민 안정을 위해서 이제 모든 행정력을 적극 사용하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까지는 태풍 태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으로 대통령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울산, 포항까지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까지 이 정부가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하라. 그렇습니다. 가용 가능한. 네.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목표 하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금일 12시부터 중대본 비상근무 2단계를 발령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태풍 상황에 따라 최고 단계인 3단계 발령도 적극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비상근무 등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 지난번 태풍 흰남노 때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현 정부가 대응을 매우 잘했다라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순방기 안에서도 그리고 재차 3차 거듭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플 텐데 왜냐면 미국, 영국, 캐나다 일정만 해도 벅찼는데 거기다 또 일본, 거기 또 북한 얘기까지 풀어야 될 게 많아서 그런데 또 태풍 걱정 때문에 대통령이 총리에게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입니까? 정부에서 나온 조치들은. 일단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씀대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방심하지 말고 태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제 예의주시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 흰남노 때부터 나오는 문구 중에 좀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선조치 후 보고. 선조치 후 보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실 위에 보고 체계가 꼬여가지고 현장에서는 빨리 조치가 필요한데 제때 적시에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현장의 문제가 뭔지를 정말 제대로 보고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고 지금 방송 멘트에는 안 나왔지만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에서도 그 얘기가 똑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예. 부디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번에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 것 같았지만 사실 지금 비는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고 바람도 속도는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땅 연약 지반들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고 또 지난번의 피해도 다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닥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기민하게 적절하게 현장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무총리의 말씀처럼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하시는 일들 각 위치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자, 전재수 의원님. 포항에 있는 1사단 후임들도 후배 병사들도 지금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든든합니다. 예. 뭐 지난번에 그 흰남노가 왔을 때 민관 그 협력해가지고 모범적인 사례를 보였습니다. 예. 이번에도 아마 그 태풍 피해가 채 이제 다 복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지난번에 모범적인 대응을 했듯이 이번에도 아마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에 또 준비를 하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의 아마 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이 빨리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태풍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저희들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